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규제를 끝냈죠. 이제 관심은 추가 금리 인하 시점과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도 피벗 통화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3년 2개월에 이제 긴축이 끝났는데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 시장에서. 교수님 어떻게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됐던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좀 미치지 못한 게 있는데 미치지 못한 게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내리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좀 한국은행이 정책상으로 또는 정치상으로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했던 인한 것 같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가 아직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시기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심이 가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하도 많이 한국은행이 좀 공격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이번에 빅 스텝까지 내렸기 때문에 50bp까지 내렸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안 내렸다 하면은 또 요거 나름대로 또 정책 신뢰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좀 갸웃하시네요. 내릴 환경이. 예상은 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게 진짜 적절한 시기인지는 좀 한 달 더 기다려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번에 소수파, 그러니까 0.25%를 낮췄지만 일부 소수 의견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도 이번에 소수 의견이 있었고 앞서 말씀하셨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B컷 때에도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금리 인하는 둘 다 아니었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거 아닙니까? 물가도 안정됐다, 내수 부양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소수 의견을 낸 분은 어떤 측면에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적절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을까요? 영 의원님? 앞서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반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은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이 많았고 예. 그리고 그 고민이 엿보였었던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해 볼 수도 있는 금리 인하입니다. 이상해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요, 그게? 금리는 인하를 했는데 예. 직후에 했던 기자 간담회에서 보면 예.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표명을 했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내릴 때 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경제가 안 좋은 걸 돕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렇다고 지금 경기가 나쁘다라고 비율을 우리가 지금 바꾼 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도 아니고 소수 의견이 나왔고, 예. 그런데 한국은행만 그랬느냐? 예. 사실은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으셨지만 앞서 있었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예. 이번에 금리 인하는 피벗이 아니고 리캘리브레이션이다. 한마디로 통화 정책의 완화로의 전환이 아니라 예. 재조정일 뿐이다. 재조정일 예,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명목 정책 금리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더니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서 우리가 정책 금리는 가만히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는 높아진 셈이 돼버려서 이렇게 더 강해진 통화 긴축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금리 인하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미 연준에서 했고요. 네. 사실 오늘 있었던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 간담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좀 이상해 볼 수 있는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뭔가 이제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풀기 위해서 낮추는 건데 전반적인 환경에서 약간 이상해 보인다. 통화 긴축의 본격적인 전환, 본격적인 피봇이라기보다는 재조정으로 본다. 금리를 낮추면 이제 시장에 반응을 하잖아요. 증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혹시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좀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환율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아주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돼 있었는데 예.
그저께던가요? 그때 그 국채 지수에 우리가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아직까지 좀 미치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금리 인하는 너무나 널리 지금 좀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미 예상이 돼 있으니까 선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이 총재가 기자회견 중에서 한 얘기 중에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좀 있었습니까? 연구원님 보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음, 뭐 금리는 내리지만 가계부채와 집값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파적인 금리 인하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매파적 금리 인하. 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있었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비컷 때에도 똑같이 나왔었던 해석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주목을 안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슷합니다. 미 연준도 금리를 많이 낮췄습니다만 만장일치 아니었고, 그리고 통화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통화 긴축이라고 볼 수 있는 양적 긴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이 두 가지가 양립될 수 있다라고 했고, 이번에 했었던 금리 인하 비컷이 앞으로의 표준적인 금리 인하 보폭이 될 거라고 보지 말라라고 했었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점도표에서 공개된 미 연준 이사들이 응답한 향후의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올해 2%, 내년 2%, 내후년 2%, 27년에도 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금리 인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질 걸로 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지금 침체가 왔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금리 인하를 크게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금리 인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이제 우리 경제가 뭐 수출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내수가 워낙 부진하다, 내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우리 내수 경제 상황이? 지금 뭐 8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은 생산은 좀 2.2% 올랐는데 네. 그리고 서비스 생산도 한 0.2%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소비는 지난 달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7월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1.7% 올랐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이게 뭐 휴가 효과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예.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1.3% 떨어졌습니다. 7월로 좀 돌이켜 보면은 숫자가 좀 더 나쁜데 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 네. 그 다음에 그 7월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2.2%. 그래가지고서 뭐 9월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약간 미미한 회복세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휴가 효과냐 아니면 진짜 좀 약간이라도 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요게 뭐 최신 숫자긴 하지만 이게 8월 숫자니까 9월 숫자 지금 나온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뭐 전반적으로는 1.6%. 그러니까요. 예, 많이 그런데 떨어졌잖아요. 많이 1.5. 떨어졌지만은 그렇지만은 요게 거의 대부분 원유 가격 때문입니다. 석유. 국제 유가 때문에. 예, 신선 상품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좀 3.4%니까 좀 높은데 예. 조금 걱정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게 지금 공산품 인플레이션은 0.3%예요. 네. 예, 그리고 월별로 보면은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요게 좀 그 공산품 위주로 좀 그 경기가 진짜 침체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염려가 좀 생길 정도의 숫자거든요. 이게 하도 낮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 전에도 그 8월 수치도 한 0.4% 아니 1.4%가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식품하고 뭐 서비스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게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경제 그 밑을 보면은 그러면 지금 그 둔화되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는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좀 이런 염려가 좀 생기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무 의원이 보시기에는 산업 현장 얘기도 좀 많이 들을 텐데 경제 전체 우리 온도 어느 정도로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잘 나오고 나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실제로 마이너스 0.2 나왔고 마이너스 0.2. 3분기의 경제 성장률도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도 1분기에 성장률이 꽤 높은 일종의 서프라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전체로 보면 그래서 전년 대비로 비교할 때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이러한 경기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기 기준으로 볼 때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상반기보다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 더 흔히 낮아진다. 이야기하는 상고하저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이러한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한데 수출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수출 안에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석유화학과 같은 우리나라 3대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부 업종이 주도하는 수출 회복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 지속되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점진적으로 수출 증가율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내수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아주 완만하게 회복세를 나타낼 것 같지만 예. 오늘에서야 올해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1%대라고 하긴 하지만 예. 상승률이 1%대라고 하는 것은 물가 레벨 자체가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국내 경제 주체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예. 특히 오늘은 제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날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어느 만큼 실물 경제에 도움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저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실물 경제에 정책 금리 인하가 도움을 주려면 예. 가계 대출 금리라던가 회사채 금리와 같은 시중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가계 대출 금리나 회사채 금리 같은 시중 금리들은 예. 이미 한국은행의 한두 차례의 정책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책 금융의 방향이 가계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시중 은행들은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에 덧붙이는 가상금리를 높임으로써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이 소폭의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시중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더 덧붙일 경우에 가계 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대출 금리는 별로 낮아지지 않거나 도리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게 이 시중금리의 정말 기준이 되는 거니까 기준금리가 기준이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걸 차입자들이 기대를 할 텐데요. 실제로는 지금 워낙에 이게 대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가상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네요. 그럼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끼는 이자 부담 줄지 않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 당국의 정책적으로 지금 금리를 높인다. 그러면 사실 관심인 게 이번에 이제 금리를 한번 낮췄지 않습니까? 3년 2개월 만에 통화긴축을 끝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다음 달에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전망도 지금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달에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금년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11월에 금리는 추가로 없을 거다. 그 깜짝 이벤트가 없는 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 통계가 이것보다 훨씬 더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인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 얘기하고 있지만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지금 금리 내리는 게 별로 좋지가 않고 특히 금리를 내렸다 했는데 이게 오직 그냥 부동산 가격 올리는 데만 이제 사용됐다면은 이것은 그 경제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동산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영향이 흐른다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미국은 계속 금리를 내리지만은 미국이 지금 5.5%에서 시작했는데 네. 지금 마지막 연준의 그 전표 다트 차트를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2.9%가 평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3% 금리를 가겠다 그런 길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지금 3.5%거든요. 네, 낮춰가지고 지금 3.25니까 25%. 그러니까 만약 그 연준이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내린다면은 나중에 다시 올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보다 내릴 수 있는 틈이 훨씬 더 적으니까 예. 그러니까 좀 신중히 내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무서운 것은 진짜 미국이 3%가 장기 금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예. 그러면은 한 3.5%가 정상 금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금리 역전을 금리가? 계속 끌어가고 싶지 않다면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3% 간다면 우리는 한 3.25
3.5 요게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나 형편이 안 형편이 된다. 조금 좀 안 되고 만약 내린다면은 그만큼 경제가 뭐 나빠서 그렇게 내릴 수는 있지만은 네. 나중에 다시 올려야죠. 네.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할 때 이게 3개월 앞에 금리를 예상하는 금통위원들도 보니까 뭐 6명 중에 5명이 현재의 수준 이제 내려진 3.25%를 유지하겠다. 이 정도 전망이라면 거의 다음 달에는 못 올리는 확률이 있네요. 이 정도면. 못 내리는 거죠. 지난해부터 네. 미국의 금리 인하는 3분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4분기나 돼야 시작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예. 4분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다. 그런데 10월에 할지 11월에 할지가 관건이었는데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11월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로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도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시계로 놓고 보았을 때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예. 뭐 상당수 대다수가 네. 뭐 한 분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3개월 안에는 동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뭐 올해 말 뭐 심지어는 내년 초까지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뭐 높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물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상승세가 뭐 둔화되는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확인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또 뭐 금리를 낮춰서 뭐 경기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미국이 금리를 낮췄지만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여전히 정책 금리 1.75%포인트가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낮출 이유보다 낮추지 않을 이유를 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11월 금통위에서는 두 분 다 이제 추가 인하는 좀 환경이 어렵지 않겠네 이렇게 보는데 내년 1년을 좀 예상해 본다면 아까 이제 미 연준은 최종 중기 목표가 이제 연 3%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으로? 미국이 내년 지금 뭐 최소한도 그냥 저 전표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지금 1%포인트 4번 내릴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많이 내려봤자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 진짜 저 4번 내린다면은 우리나라는 한 2번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2번 예, 내년에 내년에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국의 장기 금리보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것마저도 좀 신중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서 지금 큰 관건은 계속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특히 네. 가계부채가. 가계부채. 예. 그런데 가계부채 또 못지않게 또 기업부채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부채요? 예, 지금 최근에 BIS 숫자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네. 가계부채가 GDP의 100.5%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부채는 또 123% 나왔습니다. 그걸 합하면은 뭐 200%가 쉽게 넘으니까 BIS 쪽에서는 이것을 좀 위험 신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계속 가계부채가 더 늘면은 그러면은 뭐 금리 부담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네. 절대 가계빚이 늘어나니까. 이자 금액은 절대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자 부담은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해도 영향을 좀 많이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써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금리 내려봤자 큰 효과가 있을까 좀 염려됩니다. 네. 지금 이제 추가금리나 관련해서 이미 가계부채 증가가 좀 부담이 되는데 결국은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인 경우가 또 많거든요. 이 지금 지난 8월 하는 금통위 때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든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었는데 이번 금리가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잘 모르는데 섣불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확인된 바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 코로나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죠. 네. 그런데 미 연준 보유 자산 규모와 같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큰 폭으로 풀렸었던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주요국 시중은행들, 중앙은행들이 풀었었던 이러한 돈들이 충분히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하게 금리가 올랐고 상당 기간 동안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풀렸던 돈의 회수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이나 유동성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유가 분명치 않아 보이는 설명이 쉽지 않아 보이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저의 해석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목표 물가 상승률 수준에 도달하도록 물가 수준을 떨어뜨리면서도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를 하고 조그만 경기 둔화도 피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도 다 달성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가 늦었다라고 하는 비판은 또 받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금리를 조정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려워질 걸로 보고 있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과거의 경험,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은행의 대응이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금리 인하가 이 가계대출 증가,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전반적인 환경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부동산 상승률이 조금 둔화는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상승률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높아 벌어질까? 아니면 좀 더 잠재워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주목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시중 금리가 더 중요하긴 한데 아직까지 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그런 열기를 식힐 정도로 올라갔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심됩니다. 저 오늘 아침 뉴스 나왔지만은 뭐 새로 이제 강남에서 아파트 나왔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뭐 그렇게 신고가. 많은 그 수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뭐 경쟁률로 보면 진짜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 아파트 값이 오르는 채가 둔화됐지 이게 멈추거나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생각할 때는 부동산이 그래도 제일 좋은 투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자금이 생기면은 그럼 그쪽으로 돌아갈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 그 일부 지역 가격은 이미 거품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좀 염려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금리를 내렸는데 이 돈이 다 부동산 시장에 가지 뭐 그 소비나 투자는 별로 가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안 내리는 게 나았을 겁니다. 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릴 거라면 경제 어떤 뭔가 이게 합리적인 자금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내리지 않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인데 금리를 내주면 늘 우리가 환율에도 영향을 지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격차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데 뭔가 이번에 하는 기준금리 인하 우리 원달러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원화값이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앞서도 회사채 금리나 대출 금리 같은 쪽에서 소폭의 정책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금리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환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리어 금융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안 낮췄으면 움직임이 더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면에서 보면 결국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이 원달러 환율일 텐데 뭐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보다도 미국의 금리 정책 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인가 빠지지 않을 것인가 언제쯤 뭐 어려움을 겪을까 겪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미국 달러와 강세를 이끌어 왔었던 미국 경제의 호조세가 둔화될 조짐이 있고 어쨌든 간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는 달러와 강세의 완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 추세로는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은 미국 달러화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중동의
이 지정학적인 불안이 심화되거나 또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전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높아지거나 이러한 돌발 요인들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성장률 또는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는 별개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면서 단기적으로라도 달러화 강세 또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로 기울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요인이지만 워낙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지정학적 위기 같은 그런 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관심은 이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우리가 좀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한번 내렸고 연준은 지난 9월에 빅컷 0.5%포인트 낮췄습니다. 11월, 12월 두 차례 지금 FOMC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저 전표에도 그렇게 나왔고 저도 동의를 하지만은 저 25 BP만큼 저 두 번 내릴 것 같습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두 번 내릴 것 같은데. 0.1%포인트를 두 번 한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미지수가 하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중동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 미국도 이번 최근 저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온 것에서 좀 최소한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졌지만은 그렇지만 또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은 약간 올랐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저 지금 내리는 추세가 있다. 그런 자신 있기 때문에 좀 두 번 내릴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것은 저 좀 낮은 가능성이라고 보지만 만약 중동 전쟁이 진짜 터진다면은 그렇게 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연준은 금리를 내릴 시나리오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선 금리 내리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진짜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국제 유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 네.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뭐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 베이비 스텝으로 내릴 것으로 봅니다만 이게 아주 큰 미지수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점치려면 미국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뭐 여전히 고용 시장은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물가는 상당히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두 가지 목표가 지금 달성되고 있는 겁니까? 미국은 고용과 물가 동시에?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죠. 예.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어제 나왔던 물가 상승률 지표에 놀랐다라고 한다면 저는 금융시장이 앞서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금융시장이 앞서갔다. 미 연준 이사들이 응답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말 기준으로 목표인 2% 수준에 안착하는 시기는 내후년 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 연준조차도 물가 안정에 대해서 쉽사리 지금 우려를 완전히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에서 추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은 떨어지겠지만 빠른 속도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뭐 어제 나왔던 지표 정도에 놀랬다라고 한다면 그건 금융시장이 앞서간 거죠. 이와 관련해서 미 연준이 앞으로 어떠한 통화 정책을 펼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는 네. 이번에 발표된 그 미 연준 이사들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면 예.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요? 이번에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을 했지만 예. 내년에 낮아지는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3개월 전과 똑같이 1%포인트로 응답을 했고요. 내년에 1%포인트? 예, 그건 똑같이 유지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롱걸런이라고 해서 장기적인 적절한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도리어 0.1%포인트를 높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는 크게 이루어졌지만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경기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앞당겨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금리를 더 많이 낮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를 더 낮추느냐? 그것도 아니고 도리어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지금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미 연준의 이제 매파적인 금리 인하고 우리 한국의 이번 결정도 그런 의미에서 매파적 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군요. 비슷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낮췄지만 앞으로 추가로 낮추는 거는 좀 다들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추가 금리 인하 우리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1%대로 좀 낮아져서 금리를 이번에 낮출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지정학적 위기에 따르면 다시 물가가 뛴다 그러면 정말 금리 올려야 될 상황도 올 수 있나요? 지금 1.6%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으로 나왔지만 이게 거의 보면은 거의 모두 그 석유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석유 그 미국에도 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좀 약간 떨어졌는데 그것도 보니까 거의 모두 그 석유 에너지 관련된 저 변수들 때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도 다시 뭐 올라갈 가능성이 뭐 큰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콜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건데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콜 인플레이션은 안착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미국은 오히려 이번에는 콜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뭐 그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라고 좀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만약 진짜 그 인플레이션이 그 석유 그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크게 올라간다면은 아마 지난 한 달 동안 저 석유 가격이 좀 약간 올라가긴 했기 때문에 예. 다음 달 인플레이션은 1.6보다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진짜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미국 차원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그 죄송합니다. 이자 내리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차원에서 또 그렇다면은 뭐 금리 내릴 이유가 벌써 별로 없었는데 그 내리지 않는 이유가 더 생긴 거죠. 그러네요. 금리 인하가 다들 그래서 뇌파적인 금리 인하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아까 조영무 연구위원께서 이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조금 둔화되나 떨어지는 그걸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 흐름이 내년에도 지금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기관들 한국은행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는 경기 진단에 비해서는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예, 성장률이 말씀들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내년은 2%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도 안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 성장률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모습이 많습니다. 예. 수출이 좋아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반기의 모습을 보면 내수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와 투자는 매우 부진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체감 경기는 수출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런 양상을 감안을 하면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실제로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매우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물가가 해소되었느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가 상승이 낮아졌다고 해서 물가 레벨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뭐 제가 그럴 거라고 전망은 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고금리 기간이 길어졌고 시차를 감안을 하면 이번에 있었던 금리 인하도 실제로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 효과는 저희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올해 말과 내년 초는 생각보다도 경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이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뭐 저희가 안심해야 되나? 그리고 뭐 조금 경기가 좋아지는 듯해서 금리 올려야 되나? 그러한 경기 낙관론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좀 경기가 좀 둔화되는데 다른 곳과 달리 내년도에도 조금 부진할 것이다. 조금은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1%대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시장 영향과 향후 경제 전망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